지금 걸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한 2, 3주 뒤에 걸리면 그렇죠. 시험 준비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 지금은 아직 기말고사 대비 안 하고 있지 않나? 들어갔어요. 동실하고만. 맞아요. 한 달 전이니까. 그렇지. 12월 동탄고 이제 일정을 맞는데 12월 10일? 12월 둘째 주였나 이때부터 시험. 네. 그쵸. 예. 그래서 또 다가오고 있죠. 무서운 휴학이. 아무튼 또 그러니까 딱 어떻게 보면 한 4주 정도 남았네. 4주. 네, 그래서 건강 관리도 굉장히 유념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그렇게 또 오늘 또 하루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어제 잘 주무셨나요? 네. 어제 갑자기 잠이 안 와가지고 그러니까 고생 좀 했어요. 네. 제가 이제 옛날에 불면증 비슷하게 있었다가 요즘은 거의 없어졌거든요. 요즘 그냥 고개 박으면 자요. 예. 머리 대면 자는데 어제는 이상하게 또 잠이 안 와가지고 고생 하다가 잠에 들었는데 그쵸. 이 수험생한테 또 잘 자는 것도 굉장한 축복입니다. 예. 고등학생 때는 진짜 잘 잤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쉬는 시간 이럴 때 이제 엎드려서 자고 일어나면은 뭔가 좀 충분히 회복이 돼요. 예. 그래서 그랬던 나날들이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잠도 이제 잘 주무셔 주시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 좀 생각해보면 좀 슬펐어. 예. 왜냐면 이제 저희 때는 이제 정시만 하니까 저희 때는 수시가 10%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정시만 하니까 학교 수업 뭐 그래도 1, 2학년 때는 모르겠으나 이제 2, 3학년 때 학교 수업을 안 듣죠. 예. 뭐 수업 하시던 말들 막 모의고사 문제 풀고 그런 어떤 슬픈 장면들이 펼쳐졌었는데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몰라. 그때 뭐 수능 문제 몇 개 더 푼다고 그 시간을 뭐 더 유익하게 보내는 것도 아닐 텐데 선생님이 좀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2, 3학년 되면은 거의 막 자습만 주셨습니다. 시험 전에 막 한 1, 2주만 수업하고 참 그랬던 시기가 생각나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내신의 중요성이 좀 커져가지고 수업 시간 때도 뭔가 졸고 그러면 좀 어렵잖아요. 네. 물론 그래도 좋은 친구는 있긴 있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학교 수업도 이제 굉장히 좀 잘 들어주시고 학교에서 혹시 막 프린트 나눠주고 이런 거 있었나요? 네. 그래 그런 것도 혹시 이제 이 클리닉 때나 이럴 때 한 번씩 갖다 주시면 제가 이제 스캔해서 어떤 내용들을 좀 필기를 했는가 네.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쉬는 시간에 좀 스캔을 한번 뜨겠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은 그렇죠 그런 자료가 있어야 또 선생님이 또 중요시 여기는 것들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자료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야 오늘 들고 왔던 건 저를 주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평소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인가요? 이야 정말 감동적이야. 그러니까요. 맞아요. 내신 대비는 이렇게 몇 주 전부터 한 4주 전부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고 그럼 오늘 수업 끝나고 가서 어떻게 뭐 스카 이런 데 가는 거야? 아니면 학원 몇 개를 더 가는 거야? 집에서. 정말 감동적입니다. 아무튼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학생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또 반드시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근데 또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동탄 고기 문제가 진짜 좀 지랄 맞긴 해요. 그래서 뭔가 너무 통통 튄다고나 할까? 아무 문제나 좀 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이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건 기본이고 또 그렇죠. 선생님 필기한 거나 이런 것도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그러니까 요즘에 막 그런 행사 했잖아요. 어제도 봐서 아시겠지만 무슨 뭐 설명회 이런 거. 그래서 보면은 어느 학교 내신이 가장 좀 문제가 어렵냐면 그때 항상 동탄고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렇죠. 지난 학기 문제 꼭 이따 올렸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고난이도 문제나 어려운 문제들도 우리 수업뿐만 아니라 클리닉 시간 때 좀 제공을 하면서 그에 대해 대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잘 해봅시다. 이 학기 중요한 시기죠. 이 내신을 잘 받아야 그렇지 다음 학기에 그렇죠 다음 학기까지도 뭐 내신이 일단 들어가지만 다음 학기 끝나고 그렇지 3학년 여름방학에 있을
수시원 썼을 때 굉장히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일단 작설 좀 하고 싶고 이번 주 수능이었잖아요. 예. 수능 날 뭐 했어요? 아, 예. 그림도 취미생활 같은 것도 좀 한 거구나. 이게 좀 알차게 보내네요. 예. 수능 날뭐 저도 뭐 젠장 출근해서 예. 그렇죠. 출근해서 뭐 수업 준비하고 수능 문제를 일단 받아서 다 못 풀어봤어요. 예. 이게 당장 이제 내신 수업을 해야 되니까 작년처럼 이제 수능학원에 있을 때는 그냥 그거 한 문제가 이제 한 11시만 이쯤 뜨거든요.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그렇죠. 학원 나가서 시간 타임 스톱워치하고 이제 푸는 이게 이제 일상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내신을 하게 되면서 다 못 풀었어. 예. 일단 앞에 질문들만 봤거든요. 근데 제법 난이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쉬운 그렇진 않았어. 근데 이제 경향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은 글은 이제 좀 덜 지랄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 항상 중간중간 정규 수업할 때 이제 모의고사도 좀 풀어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보다 글은 조금씩 쉬워지고 있어. 문제에서 생각할 게 이제 많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글은 사실상 제가 볼 때 내년에 있는 수능 특강 아마 잘 읽어두면은 왜냐면 독서도 옛날에는 그래. 예를 들어서 독서지문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4문단짜리 글이 나온다고 하면 옛날에는 수특 연계다 하면은 이게 한 줄 정도? 이게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이야. 혹은 이 두 줄 길을 진짜 길면 세 줄 정도. 이게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죠. 한 두 문단에 걸쳐서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이 나와. 그래서 수능 특강에 있는 독서 내용들 다 알아두면은 이 글의 어떤 한 최대 이제 한 3, 40% 정도는 대충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독서에서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조금이라도 아는 내용이 있으면 되게 빨리 읽히잖아요. 예, 그래서 점점 어떤 수능 특강이 중요해지는 것 같아서 내년에 그쵸 어떤 전형으로 이제 쓰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수능 최저까지 필요한 상황이 됐다. 예, 그러면 이제 수학을 만들 거예요, 영어 만들 거야, 국어를 만들 거야. 예, 은근히 국어 갖고 할만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정됐을 때 다른 교재도 다른 교재지만 일단은 수능 특강을 좀 잘 받으시면은 꽤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 봤을 때 독서도 꽤 제 개인적으로는 역대 중에서 연계율이 가장 높았던 것 같아요. 원래는 진짜 막 한 줄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수능 특강 독서 필요 없네. 읽어봤자 뭐 수능에 한 줄 나오네 이랬었는데 꽤 이제 그렇지 한 두 문단 정도에서 필요한 개념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서 내년에 수능 특강 공부해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또 잠깐 얘기를 하면 문학은 한 이제 7작품 정도가 나오는데 보통 이제 3작품은 수능 특강에 있는 작품이다. 문학도 사실 내가 처음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모르는 작품은 실질적으로는 한 4작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정시를 하겠다면 일단은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들 꼼꼼히 공부하시면은 또 충분히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제 수능 특강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지. 일단은 뭐 겨울방학에는 내신 준비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모의고사나 좀 기출문제 같은 거, 예. 학원 홍보하는 건 아니고 학원 다니시면 이제 자가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예. 저희가 이제 내신이 끝나고 이제 정규 과정을 돌릴 때는 그렇죠. 모의고사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니까. 근데 그 모의고사 문제들이나 제공해주는 모의고사들이 전부 흔히 말하는 그 교육청이나 평가원 기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출을 풀어보면서 문제들이 뭘 물어보는지 살펴보고 지문에 대한 대비는 그렇지 수능 특강 나오면 이제 수능 특강 한번 하시면은 아마 내년에 국어로 최저를 맞추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여기까지가 좀 공식적인 얘기인데 좀 슬픈 게 국어는 재능 싸움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수능특강 연계율이 이렇게 높지만 수능특강 하나도 안 읽은 새끼들도 가서 1등급 막 받아올 수 있는 시험이 국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독해력을 뭔가 단기간에 이렇게 기르기는 쉽지 않을 텐데 진짜 좀 약간 국어로 내가 최저를 하겠다 약간 혹은 정시까지 관심이 있다 한다면 방학 때 그렇지 기출된 지문과 문제를 많이 읽어보고 많이 풀어보는 거를 진짜 권해드립니다. 뭐 독해력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 책을 읽을 수는 없잖아. 그럼 지금 독해력을 어떻게 기르는가?
물론 지금도 뭐 그렇죠. 시간이 많으면 책을 읽고 이런 과정이 되게 좋긴 하겠지만 사실 수험생한테는 그럴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딱 모의고사 사이즈의 지문들을 읽으면서 아 이런 지문에 이런 내용이 있고 이걸 몇 분 안에 읽고 풀려면은 그래 내용을 읽을 때 요런 데뭐 밑줄을 치고 번호를 매기고 하면 유리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습득할 수 있게 되거든요. 모의고사 지문을 많이 풀게 되면. 그리고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제가 항상 말하는 배경 지식. 예, 이게 진짜 커요. 정말 수능에 다양한 글들이 나오지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진짜 여러 개 풀고 다양한 글들을 읽어봐서 조금이라도 이제 배경 지식이 생기면 겹치는 주제들이 있거든요. 예, 그럼 새로운 글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 이거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 그냥 간단한 예로 경제 예를 들게. 이거 뭐 처음 읽으면 진짜 죽이고 싶죠. 이게 뭐예요? 이게 그렇지 가격과 아니지 이게 수량과 가격으로 봤을 때 가격이 높아지면 수량이 많아지는 그래 공급과 수요 곡선이고 여기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이런 거 뭐 처음 보면 읽다가 막 탈주한다고 아 나는 독해력이 없어 한다고. 근데 진짜 모의고사 기출 모의고사 많이 풀어보다면 비슷한 글들이 많이 나와. 저절로 약간 머릿속에 아 가격은 수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가격이 이렇게 정해져 하는 게 있으면 다른 주제의 글이 나와도 좀 쉽게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능이 있던 주라 제가 앞서를 좀 길게 말했는데 겨울방학 때 그렇죠. 다른 것보다도 이 모의고사 형태의 글들과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다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년에 나올 수능 특강을 공부하신다면 저는 이제 내년에 그렇지 국어로 최저를 맞추던가 아예 뭐 정시 했을 때 이제 국어가 뭔가 되게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방학 때 끊으실 수도 있지만 방학 때는 좀 쉴래 이러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끊더라도 그렇죠. 방학 때는 만약에 공부하면 뭐 하겠다? 그렇지 기출문제 풀기. 그리고 2월, 3월에 이제 수능 특강이 나오면 수능 특강 지문들 읽어보면서 공부하기. 이렇게 좀 차근차근 해주시면 아마 6월, 7월부터는 그렇죠. 수능 특강 내용 머릿속에 다 있고 이제 기출을 많이 풀어서 모의고사 형태에 익숙하고 예, 그러면은 본인의 이제 최고 등급이 일단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시작하는 최고 등급은 다 달라요. 뭐 2에서 시작하는 친구도 있고 3에서 시작하는 친구도 있고 4에서 시작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 상황에서 그렇지 계속해서 그렇지 좋은 문제들과 좋은 글들이 있다 보면은 또 오르거든요. 무서운 게 그거예요. 수능은 하면은 또 올라야 점수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완성해 나간다면 이제 1년 남았죠. 네, 내년 11월에 혹시 수능을 치셨을 때 네,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국어학습 그런 것도 한 번쯤 수능이 우리 이번 주에 있었으니까 한 번쯤 신경 써보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수학 영어로는 보통 최저를 맞추려고 하잖아. 영어가 그 절대평가니까 보통 최저할 때 영어 많이 넣거든요. 그럼 이제 수학을 할 거야, 국어를 할 거야 하면 이제 약간 이렇게 되죠. 네. 근데 국어를 일단 만들어두는 게 굉장히 편한 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수능이 있던 주라 길게 또 이런 겨울방학 학습법, 모의고사 수능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는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예. 오늘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은 이번 주에는 드디어 독서 지문이 나오게 생겼네요. 예.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보시면 비판적 읽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동당고는 항상 이 이론 수업을 잘 안 하시죠. 이것도 패스하시고 혹시 바로 감시의 역사, 감시와 역감시로 들어가시나요? 그러니까요. 이론을 중시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게요. 저라도 그럼 잠깐만 할게요. 예. 또 혹시 모르니까. 예. 비판적 읽기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말 그대로 글을 비판적으로 읽는 거죠. 예. 글을 막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예를 들어서 뭐 그래서 이럴 수 있잖아요. 코끼리는 식물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코끼리 식물이래.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고. 그렇지. 이 글이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이게 타당한 거. 코끼리 식물 아니고 동물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비판적 읽기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글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평가하면서 읽고요. 만약에 이제 비판적 읽기를 가지고 이제 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어려워져요. 네. 왜겠어요? 우리는 사실 글을 보면 글에 있는 내용을 좀 충실하게 문제를 풀려고 하거든요. 근데 비판적으로 읽어야 돼. 문제가 뭐가 나왔어? 이거 튀어나오는 거야, 보기. 그래가지고 이 본문의 생각이 A라면 보기에서는 어때요? A를 비판하거나 혹은 A와 다른 B의 어떤 이론이 등장하는 거야. 이걸 바탕으로 A를 평가하는, 여기서 이제 좀 비판적 사고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비판적 읽기라는 게. 네. 그래서 뭐 나중에 시간 되면 그래도 한번 읽어보세요. 물론 이런 내용이 나는 그래도 좀 중요하다고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교과서라는 게 그래도 국가에서 뭐가 만든 책이고, 그렇지. 국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출판사가 만든 책이고, 걔네들이 그래도 이론 파트라고 넣어둔 게 독서에 도움이 되는 얘기들이 꽤 많단 말이야. 예, 뭐 물론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예,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되면 한 번쯤 읽어보세요. 좀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러한 이론들, 비판적으로 읽을 때는 여러 가지 자료나 이 내용들이 타당한지, 그 자료가 혹시 어디에 치우쳐서 공정성을 잃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면서 읽는 내용이구나 라고 한다면 그 이론의 내용을 그래도 머릿속에 조금 넣어두면은 어느 순간인가는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 중요하진 않아요.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면, 카페만 살짝 할게요. 너무 어떤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진짜 지문에 코끼리는 식물이다라고 나왔어. 코끼리는 식물로 풀어야 돼요. 그래요. 진짜 이 지문이 절대적이야. 그래서 가끔 이 시비 털리는 게 있거든요. 과학 지문 이런 거 나오면 그거 과학적으로 안 맞는데요. 그런 거 오류 수정 안 해줍니다. 왜? 이 지문을 푸는 거랑 이 지문에 제시된 내용으로 풀었어야 된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뭔가 사실확인 문제나 이런 거 풀 때는 글 A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왜? A 자체가 어떤 이 문제를 푸는 바이블이 되니까. 근데 이제 A를 비판해. A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 건 맞아요. 이렇게 보기 내용이 나오면서. A를 비판하는 다른 학자나 이제 A와 다른 B 이론이 나왔을 때 이때는 이제 이 사람들의 근거에서 A, 코끼리는 식물이다를 이제 비판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 독서를 할 때는 그냥 그 글에 있는 내용을 진리다처럼 받아들이면서 읽어도 돼요. 비판적으로 이렇게 잘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고난이도 문제에서는 그렇죠.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읽은 글을 조금 비판적 사고로 바라볼 수 있는 내용들이 제시된다. 예.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도 한번 생각해보면 되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비판적 읽기 앞에 이런 내용들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희는 바로 강시의 역사 시험 이제 범위의 지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되게 재밌는 지문이었죠. 혹시 학교에서도 수업 나갔죠? 예. 그러니까요. 미리 좀 배경 지식을 설명하자면, 이 사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몇 년 전에 사실 코로나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이거 처음 이제 코로나 딱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환자들 이동 경로 밝힌 거 그 공지해놓은 거 혹시 기억납니까?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막 맛집 알아냈잖아. 아니 왜냐면은 어디 뭐 대기업 뭔가 이 높은 사람이 어느 식당에만 좀 더 많이 간 거야. 그래서 거기 맛집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그렇게 카메라 켰을 때 하는 진짜 좀 슬픈 얘기인데 그 유흥업소 종사자 여자가 있었잖아요. 예.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불건전한 노래 말하는. 그래서 그 사람 동선이 이제 공개됐는데 저녁 때마다 이렇게 어디 노래방. 아니 근데 그게 굉장한 비극이거든요. 개인한테는 개인의 어떤 사생활이나 개인의 부끄러움을 좀 감추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 핸드폰에 있는 내용 혹시 전부 다 까발릴 수 있습니까? 저도 제 핸드폰에 있는 내용 다 까발리라고 하면 핸드폰 어디 한가운데 던져버리고 죽어버릴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럴 때 이제 도덕적인 사람들은 너 왜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냐 하지. 내가 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뭔가 남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내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 개인적인 어떤 프라이버시나 감추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정보통신이 발전한 사회에서 어때요?
그 노래방에 다녔던 그 여성에 대해 생각해보자. 내가 좀 사연파에는 그 여성이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동생 학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그렇게 일하고 사는 걸 수도 있잖아. 근데 어때? 근데 지금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여자가 저녁마다 어느 노래방에 갔는지 다 막 공개가 될 수 있어. 그럼 우리는 그 사연에 집중하기보다 아유 그렇지 저 약간 융합수 주고 사는 여성이네 하고 약간 비판하게 되잖아요. 그 정말 어떤 진실은 모르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무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보가 너무 발달해서 나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이 사실 감시되려면 얼마든지 감시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 시절에 그 동선 공개를 통해 어느 정도 그 위험성을 파악했어요. 네. 이제 그 얘기는 뒤에 나오지만 처음에 이제 교도소의 감시 시스템인 페노티콘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현대 정보 사회에서 감시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근데 그 감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제 역감시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감시만 당하면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어떤 정보기관이나 정부한테 감시만 당하면 억울하니까 어떤 권력의 분산 그리고 평등을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떤 그 권력기관을 역감시할 수도 있다 라는 내용까지 제시되는 글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경 지식들, 그래 현대사회의 그런 모습들, 코로나 때 동선 공개된 거 이런 거 생각하면은 아 지금 굉장히 감시가 쉬운 사회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앞에 있는 일단 지문 연구 핵심 정리 잠깐만 보고 글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일단 갈래, 그렇죠. 교재 보면서 하시면 돼요. 갈래는 논설문이라고 되어 있죠. 네, 논설문이란 말 그대로 어떤 자신의 논리와 이제 설득이 들어있는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래서 갈래 논설문 그냥 스스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제재가 이제 페노티콘이랑 전자 페노티콘이라는 개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역시 글 속에서 페노티콘과 전자 페노티콘이 어떤 개념인지 어떤 정의로 내려지고 있는지 신경 쓰시면서 읽어야겠고요. 주제는요.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전자 페노티콘으로 대중이 감시를 당하지만 우리가 감시만 당해서는 된다? 아니지. 역감시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보통신의 기술과 우리들이 당하는 감시 그리고 우리가 역감시를 하는 것까지 쓰여있는 글이었습니다. 해제 내용 잠깐 살펴볼까요? 이 글은 페노티콘에서 전자 페노티콘까지 감시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다. 그렇죠. 일단은 역사가 발전한 기술이 발전한 순서에 따라서 감시의 역사를 제시한 다음에요. 두 번째, 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 발달해서 다양한 유형의 감시가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의 감시가 등장하고 있는지 역시 파악해야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역감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시민운동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역감시를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 이러한 전자페노티콘 시대에 중요한 것보다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글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문답 살펴보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보죠. 한 명의 교도관이 수백 명의 죄수를 감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이 효과적인 방법이랑 효과적인 감시 방법을 말하는 거죠. 효과적인 감시 방법은 없을까? 18세기 말이요.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은 여기서 배경지식 하나. 공리주의가 혹시 윤리학 사상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아니지. 공리주의가 윤리학 사상에 나오거든요. 일단은 이 교재 밑에 있는 설명을 한번 봅시다. 공리주의가 뭐래요? 행위의 목적이나 선악 판단의 기준을 인간의 이익과 행복 증진에 두는 사상.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우리 윤리, 도덕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선입니다. 선이 뭐죠? 그렇지, 본래 뜻은 착함이에요. 근데 뭐가 착하냐? 결국 이 윤리와 도덕에서 말하는 선은 착함 자체가 어떤 착함이냐면 어떤 기준점이 되는 착함, 기준점이 되는 좋음이에요. 이것을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 있는 걸 선이라고 불러.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의 선은 뭘까? 좀 나쁜 말을 하겠는데 자본주의의 좋고 나쁨을 나누는 기준은 뭐예요?
자본주의에서 자본, 돈이죠. 자본주의에서 어때? 돈 되는 일이 성원이 될 수 있는 거지. 네. 그럼 아무튼 유교,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성리학. 성리학에서 선, 즉 좋음의 기준은 뭐겠어요? 아마 들어봤을 거야. 우리 맹자의 큰 봄에서 들어봤을 거야. 이미예지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뭐다? 원래 선은 착함이라는 뜻이 본래 뜻이 있지만 윤리나 도덕 지문에서 선이 나오면은 이게 뭐가 좋은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말이 써 있지만 한번 풀어서 볼게요. 선악 판단의 기준. 그래, 이게 뭐야? 이게 선이 되는 거야. 선이 뭐다?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증진하는 걸 선이라고 본다고요. 선악 판단의 기준. 저게 한마디로 윤리 지문에서 흔히 말하는 선인데 그 선이 뭐라고요?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증진. 그러니까 공리주의에서 좋은 건 뭐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게 선하고 좋은 행동이고 착한 행동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공리주의의 캐치프레이즈 혹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거 들어본 적 있을까? 네, 이게 바로 공리주의예요. 그러니까 다수가 많은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다? 선악 판단의 기준, 선이다. 그래서 그 말이 오히려 이 말이 더 어려워 보이는데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한 게 좋은 행동이야. 그게 뭐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증진하는 거야 라고 쓰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리주의 어떤 배경 지식을 알아두면 좋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 좀 나쁜 말로 치면 효율충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행복의 총량, 그리고 정말 여러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면은 그걸 굉장히 선한 행동, 좋은 행동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게. 요거는 이제 사실 교과 내용과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잘 봐요. 공리주의에서 한번 논의됐던 문제가 있어. 행복한 식사라는 논의인가? 미안해요, 좀 까먹었어요. 좀 센 표현을 써둔 거예요. 거지 아이가 있어요. 거지 아이를 부자의 식사로 쓰는 겁니다. 아니 진짜 있던 논의예요. 거지 아이. 그러니까 이 굉장히 어린 아이인데 신생아급의 아이인데 얘는 거지야. 곧 굶어 죽을 거야 어차피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럴 거면 이제 인용 얘기를 하는 거. 부자의 식사로 쓴다. 이 거부감이 들죠. 근데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얘는 뭐야?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란 말이야. 태어나서 얼마 못 살고 죽을 거란 말이야. 가난해서. 근데 이 인육이라는 어떤 금기된 음식을 먹음으로써 부자들이 엄청나게 행복해질 수 있어. 최대 행복의 증진 아니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이 증진되는 거 아니야? 공리주의가 받던 비판이 이거예요. 너희는 무조건 행복의 증진, 최대의 행복, 많은 사람의 행복만 신경 쓰지. 그럼 거지아이 한 명이 희생해서 이 부자 여러 명이 실사한다면은 너희는 이것도 긍정으로 보겠네. 이게 공리주의가 받던 비판이에요. 네. 뭐 상식처럼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걸 뭐 우아한 식사인가 뭐 이론이라고 해. 그래서 공리주의가 빠져나간 방법이 이거까지 설명한 거 들어준다. 내년에 윤사 듣습니까? 안 들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이게 공리주의가 가만히 있지 않지. 왜냐면 우리 마음속에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도 인간의 생명을 바꾸는 거니까. 그걸 이제 내재적 가치로 설명해서 쓱 빠져나가거든요. 그것까지는 아무튼 공리주의가 약간 이런 친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효율충. 무조건 효율. 많은 사람들이 많은 행복이 늘어나 그거 좋은 행동이야. 이렇게 본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이 공리주의자들이 생각한 감옥의 감시 시스템 엄청 효율적이겠구나. 죄수들이 살짝 어떻게 보면 피곤하고 피해보는 거는 신경 안 쓰겠구나. 왜?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행복해지니까. 그래서 그거를 약간 이 배경지식으로 둔 채로 읽으면은 이 공리주의자가 만든 페노티콘이라는 시스템이 조금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보죠. 그래서 공리주의 이런 게 약간 배경지식이거든요. 왜냐면은 공리주의자 글도 굉장히 독서 지문에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교과서, 그래 내신 지문, 모의고사 지문 가릴 거 없어. 일단은 많이 읽어두는 거야. 그러면서 뭔가 이런 철학 지문을 읽을 때는, 인문 지문을 읽을 때는 어떤 이 사람들의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씩 밑에 내용이나 이런 배경 지식
옆에 많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벌써 교재에 이렇게 돼 있지만 뭐 설명이 이만큼씩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한 번씩 읽어둬서 내 머릿속에 뭔가 살짝 배경 지식이 된다. 예, 그러면은 나중에 3학년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뭐 당장 우리는 그렇지 이런 것들이 혹시 시험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읽어둬야 되겠지만, 예, 일단은 이런 식으로 풍부하게 글을 읽어두시면 굉장히 또 배경 지식이 풍부해지면서 우리 3학년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튼 그렇죠. 제가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효율충 공리주의놈들 효율적 놈들이 이 문제, 즉 한 명의 교도가 이거 얼마나 효율적이야. 한 명 얘만 조금 고생하면은 수백 명의 죄수를 감시할 수 있어. 이거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래서 그런 효율적인 공리주의자가 딱 고민할 만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 그렇죠. 이 문제가 뭐다? 한 명의 교도관이 죄수를 감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요 문제를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제러미 벤담. 그러면서 이제 배경, 그렇지, 당시 사회의 분위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에 뭐 혹시 이걸 물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 배경을 소개한지 한번 볼까? 미국이 독립하면서 중벌을 받은 죄수들을 더 이상 미국에 보낼 수 없게 되자. 그렇죠. 이 사람 누구라고요? 영국 사람이라고. 옛날에 영국 사람들이 중범죄자들 어디로 보냈다? 미국 교도소에 진짜 짬처리 시킨 거야. 왜냐면 미국이 그렇죠 식민지였으니까. 예, 그래서 이게 무섭네. 약간 그렇다고 해볼까요? 우리 또 사실 식민지 역사를 겪었잖아.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먼저 사이코패스 살인범, 예, 방화범, 뭐 이런 나쁜 범죄자들을 다 우리나라에 형무소에 놔두는 거야. 짬처리 시킨 거죠. 굉장히 무섭죠. 근데 다행히도 미국이 독립하면서 그래 이 심한 범죄자들을 더 이상 이제 해외로 짬처리 시킬 수가 없게 됐어. 영국에서 이제 교도소에서 감시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교도소의 감시 문제가 영국의 국가적 관심사로 부상했다. 한마디로 교도소 감시에 관한 뭔가 영향력이 증가한 사회적 배경이 제시되고 있어요. 어떤 사회적 배경이라고? 뭐였죠? 감시. 정확하겠습니다. 교도소 감시 시스템 관심 증가에 대한 사회적 배경이 소개되고 있죠. 교도소 감시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왜 증가했어? 사회적. 미국의 독립으로 중범죄자들을 미국으로 짬처리 시킬 수 없습니다. 영국에도 이 중범죄자를 감시할 수 있는 교도소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네. 뭐 이런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제 선지와 연관시켜도 돼요. 사회적 배경을 소개함으로써 글의 도입부의 사회적 배경을 소개함으로써 뭐 이해를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선지가 등장할 수 있거든요. 소개된 사회적 배경은 뭐다? 미국이 독립하면서 중범죄자 감시가 필요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봅시다. 이 문단이에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건 뭐라고요? 이 벤담, 즉 이 효율충, 이 사람이 생각한 효율적인 감시는 무엇일까? 계속해서 봅시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아까 말했던 이 문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감시하는가에 대한 문제였죠. 벤담이라는 친구가 뭘 개발했다? 1971년에 페노티콘이라는 원형 교도소를 제안했답니다. 그렇죠. 일단 페노티콘은 죄수 감시 시스템, 교도소 시스템인데 어떤 시스템이야? 원형으로 교도소를 만드는 시스템이야. 왜 원형으로 만들까? 계속해서 그 설명을 보죠. 페노티콘은 가운데가 비어있는 동심원 모양을 하고 있다. 그렇죠. 원형의 건물인데 가운데가 비어있대요. 그럼 바깥쪽에 둥그런 건물에는 죄수를 가두는 방이 들어있고 바깥쪽 네모를 중앙에는 어떻다? 죄수를 감시하는 공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단면도로 이렇게 쓱 잘라보면 이런 도넛 같은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각 죄수들의 방이 있겠지. 죄수. 그럼 이들을 감시하는 건 이 중앙에서 감시. 원형이니까 사방을 감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때요? 이 작은 원으로 이 큰 원을 전부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효율적인 시스템이죠. 그래서 어떻다? 원형인데 어떤 원이다? 가운데가 비어있는 동심원, 가운데에는 감시를 하는 사람이, 그리고 바깥쪽에
죄수들이 있는 공간이다. 계속해서 이 펜트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죄수의 방에는 햇빛을 들이기 위해 외부로 난 창 위에도 건물 내부를 향한 또 다른 창이 있어서 죄수의 일거수일투족이 교도소 교도관에게 시시각각 포착될 수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래. 그러면 좀 더 자세히 그려볼까?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했었죠. 그럼 이 죄수 1의 방이라고 해봅시다. 창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햇빛을 들이기에 외부로 난 창. 여기에도 창문이 있대요. 근데 또 어디에 있대? 햇빛을 들이기에 외부로 난 창, 건물 내부를 향한 또 다른 창. 여기에도 창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창으로는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 창으로는 이 감시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감시를 할 수 있겠지. 네, 그래서 창이 외부로 난 창, 내부로 난 창. 이 내부로 난 창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죄수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된다. 계속해서 봅시다. 반면 중앙의 감시공간, 이 감시공간의 이제 특징이 소개되는 겁니다. 이 감시공간의 특징은요, 항상 어둡게 유지되어 있었다. 이 감시공간은 어둠 속에 있는 거야. 얘가 어둠으로 인해서 나오는 효과가 뭐예요? 효과. 어두우니까 안 보이겠지. 죄수는 이 안쪽으로 난 창을 봐도 이 감시하는 애들이 안 보이겠죠. 여기가 어두우니까. 그래서 어떻다? 죄수는 교도관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은커녕 교도관의 존재 자체도 알 수 없다. 즉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럼 생각해보자. 이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전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안 보여? 내 맘대로 행동할 거야. 얘가 없는 애들이지 그러고. 근데 약간 이제 좀 복잡한 사람, 그렇죠. 약간 이제 이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나 감시하는 건가?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왜냐면 어두우니까 모르잖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지? 나 몇 시에는 좀 얘네 감시를 피해서 좀 내 스스로 편안한 활동을 할 수 있지. 이런 거는 모릅니다. 네. 그래서 미안해요.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 예, 어린애들 숨으라고 하면 어떻게 숨는지 아세요? 조그만 꼬마애들 이렇게 숨어요. 이게 애들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니야. 애들은 아직 상호작용 인지가 발달을 안 해서 내가 안 보이면은 다른 사람들도 나를 못 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저처럼 이제 저 악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저처럼 단순한 사람 여기가 어두워. 안 보겠다 하고 이제 나 안 보는 거겠지 하고 이제 마음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근데 정상적이고 약간 민감한 사람들은 어때? 안 보여. 몇 시부터 몇 시에 감시하는 거지?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는 건가? 지금 감시를 안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어떤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학원도 그래.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만약에 그렇게 어제 약간 살짝 느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원래 이제 클리닉을 이렇게 뭔가 문제를 자유롭게 풀게 하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한번 들어갔다 와보고 만약에 앞에서 누가 계속 이렇게 지켜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그걸 되게 신경 쓰이겠죠. 클리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펜트건 더 무서운 거야. 날 지켜보고 있는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늘 피곤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에 의한 효과가 어떻게 생각한다? 다음부터 내용이 나옵니다. 벤담에 따르면 펜트콘에 갇히는 죄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보이지 않는 곳 중앙이죠. 요 감시하는 중앙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자신을 감시하고 있어 교도관의 시선을 의식한다. 그래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스스로를 감시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또 자꾸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예를 들어서 집에 엄마가 없어. 엄마 외출했어. 그럼요. 바로 컴퓨터 게임 바로 놀잖아. 근데 집에 어머니가 있어. 뭔가 의식하게 되죠.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노크를 하고 들어오시는 분이야. 그럼 어때? 녹화하기 전까지만 놀다가 녹화하면 이렇게 하잖아. 어머니가 노크도 안 하고 간격도 없어. 어쩔 땐 10분마다 한 번씩 들어오시고 어쩔 땐 1시간마다 한 번씩 들어오시고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계속 불안해서 공부해야겠죠. 엄마 언제 갑자기 문 열지 말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어두워서 언제 날 감시하고 지금 감시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니까 어때? 결국에는 언제 날 감시하는 거지? 스스로를 감시하게, 스스로 뭔가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어머니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집에 안 계신 어머니, 집에 계신데 노크 하시는 어머니, 혹은 집에 계신데 일정한 시간, 즉 1시간에 한 번만 들어오시는 어머니, 집에 계신데 노크도 안 하고 언제 들어오실지도 모르는 어머니, 언제 내가 가장 불안한가, 언제 내가 스스로 공부하게 되는가, 네,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페노티콘 시스템보다 집에 계신데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노크도 안 하시는 어머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를 감시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아무튼 그렇다. 야, 엄청 이 보면은 굉장히 근데 약간 또라이 같지 않습니까? 약간 또라이래, 약간 천재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수들의 인권을 사실 깡그리 무시한 거야. 이 죄수가 피곤하고 나 감시당하는 거 아니야? 마음에 짐을 지고 이거는 사실 신경 안 쓴 거야. 왜? 얘네들은 죄수니까. 이 한 명의 감시로 전체의 감시가 이루어져 효율적이네. 이게 뭐야? 행복이, 여러 사람의 행복이 증진돼. 이런 식의 공리주의적 접근을 하는 거. 효율충이란 말이야. 계속해서 봅시다. 그러나가 나왔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뭔가 이제 문제점이나 단점이 소개될 것 같아요. 정확히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 못 쓰였다는 게 쓰여요. 한번 보자. 그러나 사설 교도소이면서 죄수의 노동에 의존하는 공장형 교도소, 공장형 교도소에 대한 어떤 개념이 소개된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공장형 교도소는 뭐다? 사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낭만 넘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교도소를 예를 들어 삼성 교도소 그런 거 생각해보시면 삼성 교도소래. 우리가 삼성의 보안 시스템을 이용해서 죄수들을 감시하고 대신 삼성 어떤 반도체 만드는 작업을 죄수들한테 하루에 8시간씩 노동시키겠다. 이런 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약간 상상하기 힘들지. 우리나라는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약간 정치발언 될 수 있는데 민영화 하면 벌써부터 약간 거부감이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어. 미안해. 이 얘기 잘 모르나요? 민영화라는 게 지금 전기를 관리하는 회사가 어디죠? 한전이지. 네, 근데 한전은 이제 약간 한국전력이 국가 소속이잖아. 민영화라는 건 이제 이거를 일반 기업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삼성 전기를 쓸 수도 있고 LG 전기를 쓸 수도 있게 되는 거야. 그런 걸 민영화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 어때? 세금 지원이 아니라 기업이 이득을 뽑기 위해서 좀 요금이 비싸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대신 서비스는 좋아지지. 네. 할인도 많아질 수 있어. 왜냐면 삼성전기가 LG전기를 이겨야 되니까. 지금 한국전력은요. 세금 파티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국가가 관리하는 걸 이제 일반 기업에게 주는 걸 민영화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민영화가 되게 좀 거부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이 되게 거부적일 수 있어. 사설 삼성 같은 업체가 교도소를 관리한다고 되게 이상할 수 있어. 근데 뭔가 해외에서는 옛날 그 시절에는 그런 게 또 가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때? 배우식을 너무 많이 설명하죠. 조금 줄일게요. 이 세 줄 설명하는데 벌써 삼성 전기 이런 것까지 설명을. 미안합니다. 약간 너무 이 배경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줄일게요. 봅시다. 아무튼 사설 교도소이면서 죄수의 그냥 읽을 수도 있지만 이러면서 그럼 당시 교도소는 개인들 어떤 회사가 운영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는 거죠. 사설 교도소이면서 죄수의 노동을 의존하는 공장형 교도소인 페노티콘은 당시 영국의 개혁 세력의 일부가 출주하던 공공교도소, 이게 우리가 좀 익숙한 거지. 공공교도소.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교도소 청주교도소 아니면 청주였나? 약간 아무튼 이제 사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해도 돼요. 아무튼 페노티콘은 사설교도소인데 당시 영국의 개혁 세력은 공공교도소, 격리식 교도소를 추구하고 그것이 어떻다? 사설교도소인 페노티콘과 체제가 맞지 않아서 영국 정부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벤담이라는 친구가 이 페노티콘에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대요. 내가 이 교도소 만들어서 실제로 좀 운영해보고 싶다 이런 제안도 많이 했었대.
왜냐면 효율충이니까 자기 혼자 이제 24시간 감시하면은 얘네들 이제 노동자로 쓰고 있고요. 죄수들의 노동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이익은 이 교도소가 갖는 거거든요. 사설 교도소가. 벤담이 좀 자신이 있었나 봐요. 예. 근데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요. 예, 페노티콘에 대한 어떤 개념이 제시됩니다. 원인데 가운데가 비어있는 원. 그러면서 바깥쪽은 죄수, 안쪽은 감시. 그게 왜? 그게 뭘 불러일으킨다? 늘 불안감, 스스로를 감시하게 만든다. 요거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벤담의 페노티콘은 그다지 낯설지 않다. 그렇지. 앞선 논쟁에서 이제 벤담의 논쟁이었단 말이야. 벤담이 제시한 페노티콘이었단 말이야. 근데 왜 우리한테도 낯설지 않죠? 이거 예전에 1700년대에 만든 개념인데 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번역이 된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에서도 소개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중요한 건 뭐야? 이 푸코라는 사람이 쓴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 페노티콘이 소개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저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전파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페노티콘에 대해서 익숙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푸코에 있어서 페노티콘은 벤담이 상상했던 사설교도소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될까? 벤담이 제시한 페노티콘이 있었어. 근데 이 문단부터, 이 다음 문단부터는 뭐가 나온다고요? 푸코가 제시한 페노티콘이 나온다. 근데 어떻대요? 푸코에게 있어서 페노티콘은 벤담이 상상했던 사설교도소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다. 자, 봐. 벤담, 푸코 전부 다 페노티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때? 벤담한테 페노티콘은요? 사설교도소. 푸코한테는요? 사설교도소 플러스 알파의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였어요? 이 알파가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류의 서술을 읽을 때는 푸코의 지금 글의 논지를 따라볼까? 앞에서 벤담의 페노티콘을 소개해줬어. 벤담이 만들어낸 페노티콘은 이거야. 근데 다음 문단에서 푸코가 말하는 페노티콘은 어떻다? 벤담이 말했던 페노티콘의 의미를 뛰어넘었다. 그러면은 뭘 더 뛰어넘은 의미가 있는 건지. 그렇지. 벤담이 말한 사설교도소의 푸코는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플러스 알파 내용이 뭔지가 굉장히 이 다음 내용부터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럼 문제도 예상해 볼 수 있어. 이 문단을 보면 벤담의 페노티콘과 푸코의 페노티콘 차이점 물어보는 문제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신경 써주시고요. 아무튼 계속해서 봅시다. 그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대. 근데 어떤 측면에서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래요? 새로운 근대적 감시의 원리가 최하된 건축물이라고. 이게 뭔 말이야? 그 벤담한테는 뭐였어? 효율적인 감시 교도소. 푸코한테는 뭐야? 근대의 원리가 들어있는 건물. 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약간 나쁘게 말하면 의미부여하는 거지. 네. 그 푸코는 교도소 효율적 교도소. 네, 벤담은 효율적 교도소. 푸코는요. 근대의 원리가 들어있어. 페노티콘을 보면 근대 사회의 감시를 알 수 있어. 다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어떤 식으로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지 우리 이제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읽어보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체화, 그렇죠. 이런 용어 설명도 이제 옆에 나와 있죠. 예, 2번 체화 용어 설명도 눈으로 읽어주게 주세요. 물체로 변화함 또는 물체로 변화하게 함.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문학에서는 형상화랑 비슷해. 어때요? 감시의 원리는요. 원리니까 어떤 이론이니까 보이지 않죠? 그게 이제 형태, 물체가 되는 게 뭐야? 건축물.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원리가 이 페노티콘이라는 건축물 속에 들어있다는 거야. 문학으로 치면 이제 형상화.
문학도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의 형체를 만들어주는 형상화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원리라는 것을 체화시킨 건축물, 원리라는 것을 이 건축물이라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 원리라는 것을 건축물이라는 물체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죠. 군중 한 명의 권력자를 우러러보는 스펙터클 사회. 스펙터클 사회란 뭐라고요? 군중 한 명이 권력자를 우러러보는 사회다. 그렇죠. 한 명의 권력자가 다수를 감시하는 게 뭐라고요? 규율 사회다. 한 명의 권력자가 다수를 감시. 그러니까 이게 뭐 독서 지문에서 요거는 하나만 설명하고 갈게. 네. 우리가 독서 지문에서 항상 정의, 개념을 내려주는 문장을 잘 찾아야 돼. 그렇지. 왜냐면 독서 지문은 항상 모르는 처음 보는 용어를 설명해 주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처음 보는 용어의 뜻을 이런 식으로 설명해 줘. 근데 그 뜻을 설명해 주는 거 우리가 정의 개념이라고 해. 근데 보통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A란 땡땡땡이다. A는 땡땡땡이다. 이런 식으로 소개해 주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어요. B 땡땡땡 하는 A. 그랬을 때 이 A 땡땡땡이 뭐라고요? 정의와 개념이 된다. 예. 그거 잘 봐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좀 그 인터넷 강사 많이 쓰는 설명인데 유대종은 유대종이라고 하면 안 되지. 저로 바꿔서 해볼게요. 김남훈은 잘생겼다. 그럼 김남훈에 대한 정의를 잘생겼다라고 내리잖아요. 근데 잘생긴 김남훈이라고 나왔어. 그래도 어때? 잘생긴 김남훈. 김남훈은 잘생겼다는 정의, 개념을 알려주는 문장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뭐 너무 당연한 것 같은 설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 보통 A랑 뭐다 이런 문장은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 그래서 와 밑줄 치잖아. 근데 뭐뭐 하는 A 이것도 어때? 이거는 사실상 뒤에 있는 정의가 앞에 정의로 나온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때? 스펙터클 사회란 뭐야? 이게 정의 개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의라는 개념은 꼭 뒤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스펙터클 사회의 정의 개념은 뭐다? 군중이 한 명의 권력자를 우러러보는 것이다. 규율 사회의 정의 개념은 뭐다? 한 명의 권력자가 다수를 감시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자면 독서지문에서는 정의와 개념을 알려주는 문장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알아야 이후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 A는 B다라는 식으로 정의와 개념이 뒤에 등장하는 문장도 많이 있지만 B하는 A라고 해가지고 정의와 개념이 앞에 등장하는 문장들도 있는 거예요.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요. 왜 변화를 상징하는 동시에 스펙터클 사회에서 그러면 좀 정리해볼까요? 스펙터클 사회, 스사라고 할게요. 스사에서 뭐로 변하는데? 규사로 변하는데, 규율 사회로 변하는데. 이 변화가 있대. 스펙터클 사회에서 규율 사회로 변하는데. 스펙터클 사회는 뭐라고요? 약간 이러면 안 되지만 우리나라가 좀 약간 이런 면이 있지. 우리나라는 좀 뭐 어디나 그렇겠지만 우리나라 좀 이런 면이 있잖아요. 정말 극렬 지지자들이 이제 모여서 한 명의 누구라고 말 안 해. 여기서 누구라고 말하면 큰일 날 수가 있어. 극렬 지지자들이 모여서 한 명의 어떤 후보를 물어보잖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 스펙터클 사회라고 한다. 우리한테 되게 자연스러운 개념이지. 근데 규율 사회는 뭐라고요? 이제 한 명의 권력자가 중국 생각해 보시면 돼요. 중국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뭐예요? 뭔가 그런 어떤 CCTV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리고 뭔가 이것도 미안해. 이게 약간 부정확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로봇 청소기의 어떤 데이터 수집. 그러니까 중국산 로봇 청소기를 사람들이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럼 로봇 청소기에 달린 어떤 카메라나 이런 걸로 우리의 어떤 음성이나 우리의 행동들이 다 녹화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얘기겠지. 중요한 건 뭐야? 지금은 그렇지 한 명의 권력자가 다수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감시할 수 있다고.
사회가 어떻게 변해왔다고요? 여러 명의 군중이 한 명의 권력자를 물으러 갔다면 규율 사회는 어떻다고요? 한 명의 권력자가 이 다수를 감시할 수 있게 돼. 근데 뭐야? 이 스펙터클 사회에서 규율 사회로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이 변화를 상징하면서 이 변화를 추동한 것이 뭐라고요? 페노티콘. 굉장한 의미를 하거든요. 네. 사회가 변하는데 그 사회의 변화를 뭔가 주도하고 그 사회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다? 페노티콘이다. 네, 의미고요. 아까 뭐랬어? 괜히 지웠네. 푸코의 페노티콘과 벤담 1분단의 페노티콘과 지금 푸코의 페노티콘에 우리가 차이점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왜? 푸코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더해집니다. 이게 바로 그 더해진 의미입니다. 정말 보면 벤담 어때? 그냥 효율장 교도소. 푸코는 어떻다고요?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 혹은 그러한 사회의 변화를 추동, 이끌어낸 물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 부여가 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할게요. 아니 한 페이지 한데 이렇게 오래 걸렸네. 정말 죄송해요. 잡소리 너무 많은 것 같아. 나 늘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래도 어차피 이제 그렇지 이 글 한 번은 또 싹 읽어줘야 시험에 도움이 되니까 계속해서 가봅시다. 또 개인에 대한 권력의 통제가 육체적인 형벌에서 산업자본주의 인간에게 적합한 영혼의 규율로 바뀌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면은 미안해요. 여기 1번, 2번 붙입시다. 어디서부터 붙이면 그렇지. 스펙터클 사회에서 규율 사회로 변화를 상정하는 동시에 그런 변화를 추동하는 것. 여기 1번을 붙이면 되고요. 2번은 어디에 붙여야겠어요? 2번은 다음 페이지에 그렇죠. 너무 빨리 넘어갔나? 1번을 어디에 붙인다? 1번을 그렇지. 스펙터클 사회에서 규율 사회의 변화를 상정하는 동시에 그런 변화를 추동하는 것. 여기에 1번을 붙이시면 되고요. 2번은 그렇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개인에 대한 권력의 통제가 여기부터 친구인데요. 개인에 대한 권력의 통제가 육체적 형벌에서 영혼의 규율로 바뀌어졌음을 보여주는 것. 여기 2번을 치시면 됩니다. 1번, 2번이 그럼 1번, 2번 제가 왜 1번, 2번 어디에 1번, 2번 붙인 것 같아요? 1번, 2번은 설명할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코가 생각한 페노티콘의 특별한 의미가 되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미안해요. 푸코 맞지? 아까 벤담은 뭐라 그랬어요? 벤담은 그냥 단순하게 효율장 교도소를 했잖아. 근데 푸코는 의미 부여를 더 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잖아. 그래서 거기에 1번, 2번을 붙인 거예요. 1번은 뭐다? 사회의 변화를 이끌거나 혹은 그 변화를 상징하는 건축물. 2번은 뭐다? 우리의 감시당하는 우리를 육체적인 형벌에 감시해서 영혼이 이제 감시당하는 것으로 바뀐 것을 보여주는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 2번 붙인 게 뭐라고요? 푸코가 생각한 페노티콘의 특별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단순하자면 벤담은 되게 페노티콘을 그냥 감옥! 단순하게 생각했고 푸코는 이 두 개의 의미를 더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그럼 설명을 봅시다. 페노티콘은 모세랑 같은 권력이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우리를 통제한다는 푸코 철학의 정수를 잘 보여주는 더없이 좋은 신뢰였다. 이 신뢰는 실제 사례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야?
페놉티콘 이게 하나만 있어도 몇 명이 아니 이 사진 자료 진짜 좋네요. 이게 지금 이 하나의 이 감시 타워가 지금 몇 명의 제수들을 감시하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많지. 그래서 저는 아까 단면도구에서 한 층만 보여줬지만 이게 사실 여러 층이라고 한다면 와 진짜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교도소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 우리 사회 곳곳에 펼쳐져 있다고 해볼까? 우리 사회는 뭐야? 전부 다 감시당하는 사회가 되겠지. 그거를 이제 어떻게 했어요? 모세혈관으로 표현한 겁니다. 모세혈관은 온몸에 퍼져 있는 작은 혈관들인지 알아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사회 근처에 퍼져 있다면 감시라는 건 어때? 모세혈관처럼 다 퍼져 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복선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런 게 뭐예요? 지금 이 사회의 감시가 퍼져 있다는 것을 모세관으로 비유해서 설명했지. 네. 그래서 비유가 셌어요. 근데 잘 봐. 뭐뭐 같으냐 이러면 직유예요, 의미예요? 그렇지. 뭐뭐 같은, 뭐뭐처럼 뭐뭐한 듯이 있으면 직유죠. 이런 게 그냥 없이 스무스하게 이 사회는 모세관이다 하면 이제 은유고. 그렇죠. 어떤 이 사회의 모습을 지금 모세관에 비유해서 특별히 이제 직유해서 그럼 이거 또 똑같은 말 뭐죠? 빗대어. 그러니까 선지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야. 예. 미클의 특징은 그렇지. 우리에게 다른 사물에 빗대어 뭔가 이 사회 감시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 다른 사물 뭐가 나왔어요? 모세관이 나온 거지. 그렇지. 우리 사회를 비유하며 이 사회의 감시를 말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다 성립하는 선지가 되는 거예요. 왜? 이 모세관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실제 사례였다. 이 다음부터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감시는 은밀하고 알 수 없게 이뤄진 반면 처벌은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게 되었다. 그래서 통제와 권력은 비대칭적인 시선을 가능케 한 건축 구조에 체화되었던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어때요? 감시. 얘가 페놉티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였지? 얘가 지금 나를 감시하고 있는지 아닌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감시는 은밀하게 알 수 없게 이루어졌대요. 네. 그래서 내가 언제 감시당하는지 몰랐어. 근데 갑자기 어때? 처벌. 야, 36번방에 나왔다? 36번방! 너 지금 졸았지? 나와. 이게 되는 거야. 지금 여기 불 꺼져 있어서 나 보는 줄 몰랐는데 그래서 잠깐 졸았는데 36번 끌려 나와서 어떻게 돼요? 처벌을 확실하게 받겠죠.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내가 감시당하는지 불확실한데 그에 대한 처벌은 너무 확실하게 와. 그렇죠. 통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하나 소개돼요. 잘 봐요. 이 친구를 1번이라고 하고, 이 친구를 A라고 하고, 이 방에 있는 친구를 B라고 합시다. 누가 유리해요? 그렇지, 무조건 얘가 유리하지. 그럼 정보의 측면에서 생각해볼까?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때? 한쪽이 유리하고 정보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얘는 불리하고 정보도 더 적어.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비대칭적이라고 하는 거야. 네, 여기에는 시선을 붙이겠지만 비대칭적인 것보다 한쪽은 많고 유리한데 한쪽은 적고 불리한 거잖아. 네. 그래서 이들의 관계가 비대칭적인 시선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얘가 얘한테 보내는 시선은 의미가 없어요. 왜? 안 보여. 근데 A가 B한테 보내는 시선은요. 그렇지, 언제든 감시할 수 있지. 이런 게 이제 비대칭적인 시선이 되는 겁니다. 그 비대칭적인 시선이 있는 이 건축 구조에 이렇게 체화, 그렇지. 건축 구조의 형태로 다 드러난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교도소 얘기만 하는 거 아니야. 이 푸코는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계속해서 말했잖아. 이 사회, 그렇지, 사회의 변화를 이 페놉티콘에서 볼 수 있다. 교도소에 한정된 얘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교도소가 공장, 학교, 군대, 막사, 병원, 이건 뭐예요? 이게 사회시설이지. 그러니까 어때?
교도소 문제뿐만 아니야. 학교, 군대, 병원, 공장 이런 것도 어때? 이 교도소 감시 시스템이 드러나고 있는 거야. 사회가 사회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도소를 닮았다가 되는 거죠. 교도소의 감시 시스템이지만, 그러니까 이 누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이 죄인 새끼들 당연히 감시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범죄 저지를 해?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어때? 이 감시 시스템이 교도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시설에도 있다. 이게 범죄자만이 감시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사실상 이런 식으로 감시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때? 단순한 교도소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가 이제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중요하게 설명한 게 있죠. 벤담과 푸코의 차이. 벤담은 그냥 교도소였다고요. 근데 푸코는요, 이게 사회를 보여줘. 사회의 변화를 보여줘. 우리가 영혼에 규율당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 이게 단순한 교도소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라는 걸 보여줘.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많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아무튼 마지막 두 줄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거대한 페노티콘 즉 교도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도 이 페노티콘처럼 감시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문단을 보죠. 자, 맨 처음에 내용이 뭐였어? 벤담이 생각한 페노티콘이었어. 두 번째 내용이 뭐였어? 푸코가 생각한 페노티콘이었어. 근데 푸코는 페노티콘에 어떤 의미 부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다? 우리 지식인 일반과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네, 푸코가 페노티콘을 사회적 문제로 확장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 이제 인문학자의 범주를 넘어서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을 넘어서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푸코의 영향력은 그가 페노티콘을 벤담이라는 게임의 실패한 일화에 국한하지 않고 이를 근대 규율 권력의 미시구조를 잘 드러내는 전형적인 사례로 독창적으로 해석하는 데 기인했지만 말이 어려운데 잘 보세요. 하나하나씩 보자. 푸코는 뭐 했다고요? 벤담이 만든 페노티콘의 의미 부여를 엄청 했다고요. 그게 어떤 의미 부여인지 이제 말해준 거야. 그렇지. 벤담이라는 사람 페노티콘 실제로 적용했습니까? 아니에요. 벤담이라는 게임은 실패하고 말았어. 나 그 교도소 할래요 했는데 그때 당시 영국 분위기 때문에 이 교도소가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럼 거기서 끝났느냐? 아니야. 푸코는 거기에 거기에 한정되지 않고 더 의미 부여를 해서 페노티콘을 후세대까지 가져온 거야. 근데 어떤 의미 부여를 했대요? 규율 권력의 미시적인 구조를. 그래서 말하는 미시는 뭐죠? 네. 거시 미시 차이. 거시는 어떤 거대한 사회 구조를 본다는. 미시는요. 그 내부의 자잘자잘한 걸 보죠. 네. 그래서 페노티콘이 우리 사회 모세혈관처럼 우리의 감시가 퍼져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권력 우리를 감시하는 규율 권력, 우리를 감시하는 권력의 이 세부적인 미시구조를 페노티콘이라고 본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규율 권력의 미시구조를 잘 드러내는 전형적인 사례가 뭐야? 페노티콘이라고 본 거야. 이 해석은 어때? 독창적인 해석으로 주목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정리해 주는 겁니다. 벤담은 어떻다? 그냥 실패한 교도소 제안이었지만 푸코는 어땠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권력, 우리를 감시하는 규율 권력의 미시구조를 보여주는 사례야 라고 독창적으로 해석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의 영향력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 더 크다는 거야. 거기에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럼 이 또 다른 이유가 뭘까? 이거 찾아야겠죠? 이 또 다른 이유가 뭘까? 찾아야 됩니다. 뭐래요? 바로 페노티콘을 통한 감시가 정보혁명 시대의 전자감시와 흡사하다는 인식이에요. 오케이?
진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펜담은 어땠다고요? 페노티콘 교도소. 푸콘은 어땠다고요? 교도소 플러스 알파. 근데 알파에 뭐가 들어있었어? 사회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사회의 감시와 처벌을 보여주는 건축물이에요. 그렇지. 우리 사회의 규율 권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푸코가 했단 말이야. 야, 근데 현대 사회에는 또 뭐가 추가돼? 현대 사회에서 왜 푸코가 또 더 관심을 받는다고요? 이 플러스 베타가 더해진다. 이 알파에다가 플러스 베타가 더해진다. 근데 베타가 뭐라고요? 바로 정보혁명 시대. 그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한 정보혁명 시대에서 푸코가 말했던 페노티콘의 사회적 감시가 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구조가 보이시나요? 맨날 그냥 교도소, 푸코는 사회적으로 뭔가를 보여줘. 현대사회에서는 지금 정보혁명 시대에 또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의미가 자꾸 이렇게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페노티콘이지만 그렇지, 벤담이 말했던 거에서 푸코가 말했던 걸로 말했을 때 이 알파는 되게 사회적인 거였죠. 권력적인 거였죠. 이 현대사회에 들어가서 추가되는 베타, 이 베타는 뭐라고요? 시대적인 분위기. 정보혁명 시대에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오케이. 이제 좀 빨리 볼게요. 예. 계속해서 봅시다. 1970년대 중반 이후. 그렇지. 어디까지 봤었죠? 그래요. 오늘 또 다르죠. 감시가 정보혁명 시대 전자감시와 비슷하다. 계속해서 볼게요. 197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감시와 통제 방법이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폐회로 텔레비전, 신용카드와 같은 전자결제, 인터넷 통화, 소비자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소비자 정보의 수집이라는 형태로 널리 사용되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많이 수집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 때마다 CCTV 찍히고요. 편의점에서 뭐 삼각김밥 하나 사 먹어도 그거 다 기록으로 남고요. 그렇지. 그럼 어때? 이러한 정보가 수집되고 있다라는 거야. 정보가 수집되는 게 왜요? 정보가 수집되는 게 어떤 문제일까? 다음 줄. 사람들은 정부나 기업이 개인의 신상 정보를 수집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즉 뭐다? 신상 정보 수집,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한 느낌을 느끼고 있어요. 그 느낌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죠? 잠자고 있건 일하고 있건 욕실에 있건 침대에 있건 우리는 감시를 당한다 라는 이 현대사회의 우리가 한 말은 아니야.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작품에 썼던 말입니다.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1984에 빅브라더라는 이미지를 넣었는데 그 빅브라더라는 이미지가 지금 생각해보니 어떻다? 우리가 마치 감시당하는 페노티콘 안에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낀 거예요. 네. 그래서 배경 지식 옆에 살짝 나오는데 그러게요. 요것도 간혹 나오는 얘기니까 한번 봅시다.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은 그렇죠, 소설가예요. 소설가인데 이 사람의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 바로 1984라는 소설인 겁니다. 1984 혹시 읽어보셨나요? 그러면 뭐 다시겠네. 빅브라더. 모든 걸 감시할 수 있는 사람. 네. 미안해, 전혀 안 읽어봤어요. 진짜 부끄럽다. 예. 저는 한국 문학을 좀 많이 읽어서 세계 문학. 미안합니다. 사실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 왜 내가 외국 문학 그런 외국 문학 진짜 거의 안 봤거든요. 웬만큼 유명한 것도 거의 안 봤어요. 번역을 미치 못하기 때문에. 물론 그 번역가들이 나보다 영어 훨씬 잘하겠지. 근데 약간 그 느낌이 뭐냐면 저 맛을 완벽히 느낄 수 없다라는 느낌 때문에. 네, 그렇죠. 어쨌든 누가 한번 걸러놓은 거잖아. 그래서 내가 꼭 영어 하신 분들 이런 대작들은 내가 영어를 더 익혀서 원서를 보겠다 했는데 뭐 사라지는 꿈이 되었지. 미안해요. 제가 한국 생내별로 한국 문화가 진짜 많이 봤는데 외국 문화가 좀 약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나 조금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죠.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에 나오는 그렇지, 빅브라더가 우리 시대에 지금 있다는 거야.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당하면서 그렇지, 빅브라더가
전자 패널티콘이랑 똑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네, 패널티콘은 뭐라고? 한 사람이 여럿을 감시할 수 있어. 전자 패널티콘은요. 그렇지. 이러한 전자정보 수집으로 빅브라더 같이 어떤 거대한 권력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현대사회에서는 푸코의 의미에다가 이제 전자 정보를 통한 감시가 추가된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성사회를 역사를 보면 19세기 초부터 정부가 주체가 돼요. 정부가 주체. 국민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활동을 벌인다. 이는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현상이랍니다. 자, 그럼 이게 한마디로 뭐야? 정부가 정보 수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국민은요? 수집 당하는 거야. 이거 어때요? 대칭적입니까? 비대칭적입니까? 그렇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잖아. 그래서 사실 뒤에 역감시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만 감시당하고 우리만 수집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 권력기관을 감시할 수 있고 지네들이 어떤 걸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뭔가 이런 데서 계속, 그러니까 이 글에서 계속 어떻게 중요하게 제시되는 개념이 이 비대칭성입니다. 결국 이 비대칭성을 깨기 위해 역감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혹시 복습할 때 어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 개념과 흐름이 뭐다? 비대칭성을 항상 머릿속에 두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읽으면서 그렇지, 아유 정부는 수집하고 우리는 수집당한 이런 데서도 역시 비대칭성이 나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정말 여러 가지를 수집하죠. 나이, 가족, 인구, 나이, 가족, 가구, 인구, 수입, 주거환경, 범죄기록, 작업, 환경, 질병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진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인데. 이런 얘기 자꾸 하지 않을게요. 제가 이제 잠깐 젊은 시절 방황을 하다가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러면 안 되는데 물건을 훔쳤다고 해봅시다. 지금은 너무 반성하고 살고 있어요. 이거 실제 아닙니다. 지어낸 얘기예요. 근데 내 주민증에 옆에 이 새끼 절도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그럼 어때요? 그럼 되게 무섭지 않나? 내가 지금 착하게 사는 거랑 어떻게 보면은 하나도 의미가 없잖아. 지금 착하게 살아도 누군가 나의 이제 정보를 보면은 이 사람은 절도범이라는 걸 알아버리는 거죠. 그럼 지금의 착하게 사는 모습보다 저 새끼는 절도범이라는 걸로 판단을 하게 되겠죠. 좀 다른 얘기였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런 자꾸 반대의 생각을 알아두는 게 중요해. 나중에 논술 쓸 때도 도움이 돼요. 우리 한국 사회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있어. 범죄자 새끼들한테 인권이 범죄자 새끼들은 그냥 때려잡아야지. 막 이런 거 있잖아. 우리 호화 교도소 이런 거 보면 혹시 그런 글 본 적 있어요? 미국 스웨덴 교도소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엄청 좋잖아. 우리나라 감정을 이해 못하잖아. 아니 죄수 새끼들이 저렇게 좋은 데 있어? 근데 항상 뭔가 논술이나 글을 풍부하게 읽으려면 이 반대의 생각도 해줘야 돼. 그 사람 정말 그때 잠깐 실수했고 뉘우치면서 살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뭔가 차가운 골방에 가두는 것보다 그 사람이 뭐 책을 읽거나 본인이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줘서 나왔을 때 사회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나? 네, 이런 얘기하면 네 가족 범죄자지 이런 얘기도 한국에서 이런 논의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범죄자들도 나중에 나와서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 그냥 차갑고 허름한 데 가두는 것보다 그 사람도 반성하고 뭐 책 읽을 시간을 주고 발전할 시간을 줘야 나왔을 때 큰일을 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 너 범죄자지. 바로 너 가족이 범죄자지 이런 얘기부터. 그래서 건강한 토론이 안 되는데 미안해요. 그러니까 어떤 수리논술이나 영어논술 뭐 이런 수리논술 말고 영어논술 같은 데서는 이제 짧게 자신의 의력을 자신의 의견을 넣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제 주류 의견보다는 범죄자 새끼들은 족쳐야 됩니다보다는 범죄자 인권을 그러면은 약간 보호하면서도 뭔가 한국 사회에 좀 어울리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약간 틀어진 의견이 되게 좋을 때가 많아요. 그냥 탑지 있는 평가관들이 어떻게 써? 예를 들어서 범죄인 인권 이런 걸 보면 한 90개는 이제
범죄자 죽입시다 이런 거 그릴 거야. 10개만 범죄자 인권도 보호합시다겠지. 근데 그 범죄자 인권도 보호합시다인데 뭔가 되게 또 잘 썼어. 그럼 그 10개 중에서도 튀는 글이 되는 거야. 그러면 조금 더 주목받기가 쉬워지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래. 일단 독서를 위해서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풍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나중에 혹시 뭐 논술 전형을 쓴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우리가 읽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 사회의 모습과 좀 반대되는 그 반대쪽의 의견도 한두 개씩 떠올리면은 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좋은 글이 나와요. 네. 잊어주세요. 저 글 잘 쓰진 않아서. 무슨 얘기가 나온 거죠? 그냥 갑자기 이래서 미안해. 갑자기 그래.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PD 시험 준비했잖아요. PD 이제 글쓰기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논설문은 아니야. 이런 글은 아니야. 그러니까 논리적인 글을 쓰는 게 아니라 PD 시험 글 쓰기는 장문인데 근데 우리 생각하는 게 그냥 문학 같은 글을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이런 톡톡 튀는 의견보다는 그냥 재밌는 상황이나 어떤 재밌는 글을 쓰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네. 그래요. 잠깐만. 왜 갑자기 논술 얘기를 해서 또 썰을 풀고 싶은데 일단 수업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그렇지 여러 가지가 조사가 돼. 나의 어떤 범죄나 질병까지 조사가 되고 그것이 어떻게 된다? 숫자로 치환된다. 그리고 이 결과를 분석하고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통계학이 발달했답니다. 그렇죠. 이 사회, 최근 사회의 변화는 뭐라고요? 정부가 정보를 최근이라고 하면 안 되지. 벌써 한 200년 전 일이니까. 예. 아무튼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해. 그럼 그 많은 양의 정보를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런 게 있잖아. 범죄 기록을 볼까? 예를 들어서 질병 기록을 볼까? 질병 기록. 정부가 국민의 질병 기록을 다 조사했다고 합시다. 예. 그럼 어때요?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것부터 생각나네. 폐자암, 폐렴, 감기, 미안해요. 갑자기 이거 에이즈. 이 중에서 사실 가장 위험한 데이터는 뭔가요? 내가 권력, 국가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데이터는 뭔가? 이거겠죠. 왜냐? 전염이 되는데 걸리면 죽잖아요. 사실 얘네들은 촬영하면 전염은 안 되지. 감기도 전염되지만은 그렇지 전염돼도 안 죽지. 폐렴 이거 심해지면 죽을 수도 있지만 폐렴도 전염이 안 되지.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이거겠죠. 그러면은 만약 데이터를 모아서 이런 걸 다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은 뭐가 중요한지 알 수가 없잖아. 점수를 매기는 거야. 1급, 네, 이런 거 3급, 2급. 그럼 어때요? 수집한 데이터가 지금 수치로 치환됐죠.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 이 1급, 2급 사람들, 즉 위험한 이 질병이 많은가 이런 것도 조사해야지. 이런 거 하는 게 뭐야 사실? 통계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뭐야? 정보가 숫자로 치환됐다는 건 이러한 예시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보 그대로 넣으면 너무 데이터가 많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숫자로 바꾸는 거야. 그리고 동탄 지역에는 그렇지 3급 질병이 대다수다, 몇 프로다 이런 식으로 수치로 바꿔놓는 거야. 네, 그러면은 그렇죠. 관리하기가 쉽죠. 그런 의미에서 통계학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은 측정되고 숫자로 표시되었다. 이렇게 모아진 숫자는 통계학을 통해 분석되어서 새로운 정책과 법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답니다. 그렇죠.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책 세울 때 이 통계 자료를 진짜 많이 써요. 예.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지. 동탄이라는 지역에 세금도 이제 약간 설명하기 어려운데 세금 퍼센트 제일 많이 버는 사람들은 세금 얼마나 내는 줄 아시죠? 거기에 들어가는 게 꿈이에요. 40%. 예. 정확히는 어느 거였지? 1억 4천이 넘는 수익부터는 40%가 나가거든요. 네, 저도 꿈이에요. 저 지금 20, 30%가 밖에 안 되는데 저도 꼭 40% 이상 내보는 게
근데 어때요? 동탄 지역에 그 맞아. 세금 가장 높은 구간, 49% 구간을 내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통계가 측정되면요. 그렇죠. 부자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이 살짝 마련되겠지. 그럼 그 대다수의 부자들과 서민들이 소외받지 않기 위한 정책들을 좀 생각하겠지. 맞아요. 그래서 통계 자료는 항상 정책과 법률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근데 관료제, 이 관료제라는 건 이제 뭐야? 정부 관료제도 사실 설명하면 한 나무라인데 관료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무원 시스템을 생각하면 돼요. 네. 위에 뭔가 시장이 있고 밑에 뭔가 뭐였죠? 구청장이 있고 밑에는 뭔가 뭔가 면장, 동장이 있고 밑에는 뭐 사무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관료제라는 건 뭐 거대한 피라미드를 생각하는 거죠. 쇠꼭대기 시장, 뭐 밑에 구청장, 뭐 동장, 뭐 약간 모시기. 아무튼 어떻든 중요한 겁니다. 관료제가 나오면 일단 정부 조직이나 그렇지 정부 조직 같은 걸 좀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관료제나 복지국가는 숫자와 통계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렇지. 이 정책을 만드는데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항상 독서지문에서는 이는 그것은 저것은 하는 지칭어들이 지칭하는 말이 뭔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는 통계학의 발달을 의미해요. 즉 통계학의 발달은 정보 기술의 발달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찰스 베비지라는 새로운 친구가 나오네요. 찰스 베비지는 이미 19세기 초에 통계 처리를 위해서 계산기를 설계했고 지금의 컴퓨터 산업에서 설주도를 달리는 한 회사도 1890년 시카고 인구 총조사를 처리하기 위한 연산기계를 만들면서 출범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IBM이었던가? 미안해, 까먹었어요 사실. 근데 IBM 완전 죽어버렸지 요즘은. 예. 요즘은 그렇죠. IBM이 진짜 잘 나가는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죽어버렸고요. 아무튼 어떻다고요? 현대, 정보, 그리고 통계학의 발달,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반드시 어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서술되고 있어요. 미안한데 이 본론 3부터는 좀 빠르게 할게요. 진짜 배경 지식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 네. 아무튼 글은 좀 풍부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 했다가 어느새 그렇게 시간이 됐어요.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지금 30분이니까 그러게 42분 정도까지 쉴까요? 네, 또 10분은 너무 정없잖아. 12, 13분 정도 휴식하고 42분, 43분에 다시 수업을 재개하겠습니다.